이름도 다 나오죠? 네, 다 나옵니다. 예. 케이스 스터디 왜 케이스 스터디인가 네 번째입니다. 책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왜 케이스 스터디인가 이 책을 하고 있고, 이 책은 되게 재밌고 처음에는 되게 재밌고 알찬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뒤에 가면 조금 내용이 어려운 내용들 갑니다. 오늘은 그래서 4장, 5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장에도 되게 재밌는 사례가 나오고 5장에도 재밌는 사례가 나오는데 4장 이야기 한번 좀 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한번 내용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레스바흐와 클레이머의 창의성 연구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연구가 있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사고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사람의 창의성을 평가할까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이다라는 평가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냥 저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5점 척도로 이렇게 평가한다든지 5점, 4점, 3점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저자는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할리우드 그러니까 영화사죠.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들이 자기네 아이디어를 이렇게 피칭, 그러니까 앞에 PD들 이런 사람들, 제작사 이런 관계자들이 앉아 있는 데서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이제 피칭을 한 거예요. 피칭을 했더니 거기에 피처는 피칭을 하는 시나리오 작가가 피칭이 되고요. 듣는 사람 캐처라고 얘기하는데 캐처는 누구냐면 주로 프로듀서, 제작자, 영화사 경영진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아이디어는 얼마나 창의적인지 이런 걸 평가하는데 그때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가 본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장 연구나 이렇게 인터뷰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좋은 모형을 보여주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창의성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실험실 연구를 했어요. 문제 하나 풀고 이 문제를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못하는 실험실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이어지는 생생한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거. 보통 창의성 연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해냈다는 거가 대단한 일입니다. 현장 연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타이핑, 원형이죠, 원형. 원형은 뭐냐면 롤모델 같은 거예요. 창의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흔히 생각해 가장 창의적인 사람 누구 생각나세요?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롤모델, 그 프로타입, 원형이죠. 프로타입을 정해놓고 평가하더라. 이런 거를 새롭게 알아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창의성은 주관식 평가를 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판단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저지먼트 티오리라고 해갖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특성을 판단할 때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 프로타입, 저 사람 누구 닮았네? 저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네? 라를 연관지어서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저 사람은 내가 알았던 어떤 사람과 비슷하게 못하네? 이렇게 해서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전 촉구라는 게 아니라 상당히 주관적이면서도 때로는 그를 사람의 롤모델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원형 도출 프로세스가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인터뷰나 스피치 기록, 그다음에 시나리오 작법 수업, 영화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가 쓴 책들을 데이터로 해서 창의적과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시나리오 작가 책들을 가지고 쭉 분석하면서 어떤 경우에 창의적이라고 얘기한지를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키워드. 창의성평의 단서로 쓸 걸 뽑아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인터뷰나 현장, 문서 데이터의 정보원으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 단어, 그러니까 피치 때 인터뷰 때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 이런 거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때 쓰는 프로타입, 원형의 명칭은 그 소위 말하는 피처나 조사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타입 종류가 아티스트, 스토리텔러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 연구자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누가 지어낸 말이냐면 피처들이 주로 했던 말, 아니면 캐처들이 했던 조언의 말들. 피처들이 했던 말이나 캐처들이 했던 말, 특히 캐처겠네요, 캐처. 이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 기반으로 아티스트나 스토리텔러나 쇼러너 이런 단어들을 결정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냐면 변덕스럽고, 그다음에 괴팍하고, 그다음에 예측 불가, 열성적, 극단적, 불명료, 세련되지 못한, 불안해하는 이런 성향을 보인 사람들을 우리가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아티스트라고 하면서 특별히 떠올리는 인물이 우디 앨런이라는 미국의 감독이 있거든요. 되게 이 사람 좀 성격이 개팍해요. 부인이 한국 사람이었다가 이혼하고 뭐 이런 경력 있죠. 아주 창의적인 감독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 성격 개팍하고 뭐 불안해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은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스티브 잡스 천재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쪽 IT 업계 쪽에서 그렇지만 아티스트 쪽에서는 우디 알렌 뭐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 우디 알렌 같다. 그러니까 우디 알렌이 보였던 증상을 빗대면서 저 사람은 저런 행동들을 하니 아티스트 같다라고 이해하고, 캐처가 판단한 잠재적 창제성은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봐서 창의성 고야, 높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컨텐츠 내용은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들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두 번째, 스토리텔러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러는 뭐냐면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재치가 넘치고 카리스마도 있고 자연스럽고 재치 있고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이야기꾼이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쑥 빠지게끔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막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재밌고 재밌게. 이런 사람들로 캐처가 판단한 잠재적 창의성이 아주 높다라고 표현하는데, 전체 인물 예는 뭐냐면 드라마틱하게 은유냐 시를 자연스럽게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꾼들.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창의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슈로노에서 네오피스트, 저니맨, 그 다음에 딜 메이커 이런 사람들은 보통의 창의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먼저 슈로노는 어떤 사람은 되게 카리스마 있고 재능도 넘칩니다. 여성적이고 있어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TV 드라마 시리즈, 예를 들면 뭐 10부작, 20부작 이렇게 드라마면 이 작가가 전반적인 스토리를 주도하면서 막 이끌어내는 작가죠. 우리 보면은 그 김수현 작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TV 드라마 김수현 작가가 보통 드라마에서는 누가 제일 높냐면 PD가 높은데, 김수현 작가는 몇몇 사람은 그 시나리오 대본 작가가 판을 딱 주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슈로노. 근데 솔직하게 이 사람의 컨텐츠가 탑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보다 더 창의적인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을 이렇게 딱 주도해서 나가는 슈로노를 우리가 보통의 중간짜리의 창의성을 가졌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드라마를 만들거나 이럴 때 되게 유용한 인물이죠. 그다음에 네오파이트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열성적이고 젊고 세련되지 못한 극단적인 케이스. 이건 뭐냐면 너무 젊어, 경험도 없어. 근데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창의적인 젊은 작가. 그렇지만 약간은 세련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향후에 쇼러너나 아니면 아티스트가 될 자질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오파이트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저니맨. 작가적으로 드라마틱하고 자연스럽고 상투적이에요. 뭐냐면 대단하진 않지만 평범한 어느 정도 성과는 그냥 믿고 알아서 이 사람한테 맡기면 뭘 만들어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이 프로에 고정으로 나가는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맡기면 아주 탁월한 성과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납기 잘 지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 품질에 보증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지, 그런 걸 계속 뽑아다줘. 이 사람들 되게 필요하다고요. 이 사람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저니맨이야. 저 사람 안정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다음 네 번째 딜메이커. 이런 사람은 뭐냐면 카리스마하고 오만하고 비즈니스적이에요. 경험은 풍부한 유능하고 이 바닥에 어깨 무르익는데 사실 이 사람은 창의적이지는 않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탁월한 오래 여기서 관륜이 붙어갖고 사람들을 내가 자기가 못하면 아는 사람 데려다가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딜메이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진짜로 잘 못하는 창의적인 엄선하는 우리 뭐라고 하냐, 노라이터. 이런 작가도 아니다. 말만 잘한다. 상투적이다. 지루하다. 자포자기다. 이게 창의성 없는 작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PD나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충 이렇게 7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뽑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7가지 유형군의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 이것도 되게 좋은 연구 결과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단어들을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 책이나 이런 데를 보고 단서들을 뽑아내고 단서들을 뽑아낸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말하고 이런 걸 가지고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매칭 시켜봐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만들어낸 원형. 그리고 이 사람은 창의적이다 이런 걸 판단해서 이렇게 7가지의 원형을 만들어냈다.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연구를 더 했어요. 숨겨진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피처와 캐처의 관계성을 가지고 연구했어요. 이거 쉽지 않은 연구예요. 추가 분석을 했는데 뭐냐면 캐처는 듣는 사람이죠. 피처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사람이에요. 시나리오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 관계가 만져질 때, 그러니까 얘기할 때 그때도 창의적인가를 느끼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14명을 추가 더 인터뷰를 했어요. 이때는 에이전트,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 그러니까 피처, 캐처를 다 14명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떠올려 달려고 하고 이것이 평가의 어떤 영향. 그러니까 이 사람이 PT할 때 어떤 멘트한 게 인상이 깊어서 좋은 평가를 했는지 이게 사실은 주관적인 거야, 되게. 그런 것가 있었는지를 들어본 거죠. 그리고 창의적이다, 창의적이지 않다를 판단할 때 어떤 관계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류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거를 발견했어요. 창의적 협력자 관계일 때는 주로 어떤 단서들 가지고 했냐면 이야기를 몰입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의견을 막 제시해. 시나리오 작가가 얘기하면 들은 우리 PD가 이건 어때요? 그럼 막 주고받고 해서 막 이야기가 장단 맞추시 더 발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우리가 얘기하는 와중에 우리란 단어를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피처나 캐처나 남이 아니라 우리란 용어를 자주 쓰고 그다음에 서로 이야기하면 그러네요. 서로 수긍하는 분위기가 막 만들어져. 그리고 아이디어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막 늘어나.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더 올라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에 무관하게 그 자리에 형성되는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은 창의적이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네 라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는 일하는 성과를 갖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가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고받느냐에서 저 사람 일 잘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발견하기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숙련자와 초심자 관계. 이거는 일 못하는 관계. 단서는 강의하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의견을 갖고 계속 강의하듯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들하고 무관심에 빠지게 만들어. 그리고 오히려 얘기할 때 막 싸워. 그건 아니지 않나요? 막 이런 막 설전이 일어나. 그 다음에 틀에 박힌 막 요구를 해. 이럴 때는 캐처가 판단할 때 피처는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저 사람을 평가 지표를 만들어 갖고 저 사람이 창의적인지 아닌지 그 시나리오 내용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아까처럼 전환의 성향, 우디 앨런 닮았다 이런 서양도 아니고 이 자리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저 사람 창의적이다, 창의적이지 않다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발견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어떻게 발견해야 되겠느냐? 이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가 창의적인지 협력한지 관계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도 조언하는 관계인지를 밝혀낸 것. 이거는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고. 근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 현장에서 맥락을 파악해서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느냐? 직접 관찰. 연구자가 총 28개의 피치를 직접 관찰해서도 가능했고 두 번째, 영상을 또 찍었대요. 그러니까 28개 중에 7개는 영상물을 보고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영상물이든 직접 관찰했던 내용이든 나중에 사후에 필요 인터뷰가 더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또 추가적으로 했고 심지어는 몇몇 인터뷰는 피치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 내용을. 근데 피치를 다시 하면서 물론 이제 처음과 왜곡되는 다르게 피치할 수도 있죠. 근데 그 피치하면서 중간중간 왜 이런 식으로 피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풍부한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왜 이런 오더를 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맥락을 파려고 하니 그전에 그러니까 통솔과 벗어난 기존의 이론과 벗어난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창업하는 창업자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요하게 현장에 가서 고객을 관찰하는 사람한테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창업자가 상당수 많이는 고객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을 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맥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현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라타라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여행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인터뷰를 한 중에 일본 국내 여행을 해봤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일본 사람 중에 여행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스키장에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요 온천장 가보자. 일본은 온천 되게 좋아하잖아요. 온천 가는 게 일상화가 돼 있는데 아니 스키장 가보지 않느냐? 스키장 갔었죠. 온천장 가보지 않았냐? 온천장 가봤죠. 그 여행 아니냐? 그 여행이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어떤 걸 여행이냐? 여행은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사서 그거 간 것만 여행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걸 깊이 왜 이렇게 생각했냐고 깊이 안 물어보고 상황 안 보고 그냥 여행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럼 여행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잘못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인터뷰, 맥락을 어긋난 인터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여행이라는 것은 진짜로 여행사에 뭐 등록하고 이런 것들을 여행이라고 생각하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가설 검증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내가 뭘 입증해내야지 그거에만 집요하게 몰입하다 보면 그 외에 숨겨진 다른 이유들을 발견하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의성 연구에서 원래는 그 창의적인 사람의 원형 프로타입 그것만 찾아내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그 이유가 뭐일까 있을까 하다가 캐처와 피처의 관계를 더 분석하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장의 내용이고요. 5장의 내용까지 좀 내용을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는 숨겨진 맥락의 힘, 그다음에 특별히 의료 혁신을 맞는 보이지 않는 벽의 발견 이런 얘기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초유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톰 피터스가 1982년도에 만든 책이에요. 되게 베스트셀러고 이쪽 소위 말하는 경영혁신에서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초우량가, 그러니까 최고의 넘버원 기업들 42개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42개의 회사들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냈어. 그랬더니 8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우량 기업의 조건에는 이 8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 실행, 중시, 고객 밀착, 자율성과 기업가 정신, 사람 통한 생산성 향상, 뭐 가치관에 기여한 실천, 주력 업종이 있고, 그다음에 간소한 조직과 작은 본사, 그다음에 강하고 온건한 규율,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초우량도.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 되었고 전 세계 책 많은 경영인들이 이 책을 봤어요. 유명한 책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초우량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42개 회사들도 막 망하더래요. 상당수가 망했어. 그럼 어찌 된 거냐? 이거들을. 그러면 이 책을 만들었을 때 의도는 뭐냐면 다른 기업들도 초우량 기업이 되려면 이 8가지를 쫓아오면 될 거야. 뭐 이런 시작점을 내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걸 잘했던 회사들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필요한 조건이지만 이걸로만 충분한 조건인지는 안 봤다는 거예요. 우리 논리학에 보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거든요. 필요 조건은 요거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되고 충분하지 않으면 충분 조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이 하잖아요. 근데 뭘 오판을 했냐면 8가지를 뽑아내고 이걸 필요 조건인데 이걸로만 충분해 라고 그냥 오판을 한 거예요. 어떤 연구 절차를 거쳤냐면 높은 실적인 기업을 리스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42개 정도 되는 회사를 가지고 공통점 있는 특징을 뽑아냈어요. 조건들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공표했어. 42개의 회사를 보니까 이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으니 이 회사들은 이거네. 물론 그 특징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가 있었던 공통적인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된 거예요. 왜냐면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다른 요인들은 안 본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연구할 때는 충분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아마 오늘 했던 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비교 분석할 때 일치법과 차이법만 잘 써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리고 석사 논문 쓸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 뭐예요? 차이와 일치하는 거와 차이점을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저것도 기억나죠? 신상품을 기획할 때 POD와 POP를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POP는 뭐라고 했지? 영어로 Point of Parity.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과 뭐가 유사한가? 이게 일치하느냐? 뭐가 공통점이냐? 그게 이제 POP예요. POP. 근데 POD가 있다고 그랬죠. POD는 뭐죠? Point of Difference. 차이점은 뭐냐?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을 설명할 때 내가 아주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헤아래 완벽히 새 제품은 없어. 이 제품은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이거와 어떤 측면에서 같은 유사한 게 있어요.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게 POP죠. 그런데 우리 제품은 뭐가 달라요? 그게 POD죠. 사례 분석을 할 때도 특정 사례를 비교할 때 이 사례는 저 사례와 어떤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어요 라고 해주는 게 좋은 논문 쓰는 기초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일치법은 뭐냐면 2개 이상의 사례를 비교해서 공통적 이유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해서 필요 조건을 차지해 적합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만 해서는 부족하다 이거죠. 근데 아까 그 초우량 기업의 조건, 초우량 기업의 이 조건은 뭐만 하면 일치법만 한 거야. 더 좋은 용어가 되면 일치법 플러스 뭘 해줘야 된다? 뭐 해줘야 된다? 차이법을 해줘야 돼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가 총 6개가 있어요. 4가지 사례를 봤더니 A부터 E 조건에 의해서는 다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러죠. 보니까 일치했던 것이 무슨 조건? A 조건. 그 A 조건을 이렇게 이거는 A 조건이 있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A 조건은 공통점이 있네. 이게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뭘 했느냐? 차이점. 보니까 5번, 6번 사례 있을 때는 다른 데서는 다 동일한 행동을 해. B, C, D, E 뭐 이런 것은 다 뭐 X 또는 동그라미 하는데 A라는 조건에서는 서로 엇갈려.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들의 공통점을 뽑아내고 이 사례들인데 사례가 이거는 진짜 차이가 난다. 그걸 뽑아내는 거. 이런 게 좋은 논문이라는 거죠. 저자가 가설을 세웠습니다. 효과가 입증됐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면서도 그리고 단순한 혁신,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혁신. 예를 들면 단순한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신약 이런 건 단순하죠. 왜냐면 그 제품 팔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의료 시스템은 조건이 방사능과에도 관련이 있고 외과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서도 여러 부서가 한꺼번에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한 혁신이라고 하죠. 단순한 혁신은 한 부서에만 해당이 돼. 왜냐면 신약 개발은 간단해요. 왜 신약 부서는 그 약을 연구 개발하는 데로 만들면 되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거죠. 효과가 검증됐거나 그러면 효과가 검증되면 확산이 잘 될 것이다. 두 번째, 복잡한 혁신이 아니면 확산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설 1을 세웠죠. 의료 혁신의 과학적 근거가 분명할수록 혁신은 빨리 될 것이다. 이거는 뭐 그럴듯해 보여요. 또 가설 2, 의료 혁신이 단순할수록 단순할수록은 한 부서만 영향을 준다든지. 근데 여러 부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복잡한 거고 여러 부서에 영향을 줄수록 확산이 늦을 것이고 한 부서에만 영향을 주도록 혁신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근데 실제 해봤더니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서 널리 전파된 사례가 있죠. 그건 당연히 생각해도 나는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있기 시작했어요.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잘 안 되는 사례들이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1단계 가설 실패한 걸 보고 1단계 사례들을 잘 비교 분석해갖고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게 표 5-5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의학적 근거가 있고를 강약으로 표현했고 혁신은 이거예요. 단순한 혁신이냐 복잡한 혁신이냐. 단순한 혁신은 한 부서에만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복잡한 혁신은 크게 혁신이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아까 가설이 그잖아요. 과학적 근거가 있고 혁신이 단순하면 보급이 빨리 될 거다. 그래서 사례를 2개를 찾았어요. AC1 사례와 PC1 사례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엄청나게 혁신이 빨리 보급됐을 것이다. 확산됐을 거에 전제를 까는 거죠.
근데 저 두 번째 중중 나온 거는 한쪽은 뭐 의학적 근거는 좀 약해. 그렇지만 혁신이 단순해. 그래도 보급은 보통으로 되겠네. 그래서 중3. 그래서 사를 AC3와 PC3를 잡은 거죠. 얘는 뭐냐? 혁신 보급이 중간 나오고 이거는 뭐냐면 과학적 근거는 아주 높지만 업무 관련돼 있는 부서가 복잡해.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으로 확산되겠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여거의 정반대 케이스. 과학적 근거도 약하고 업무가 복잡하면 이거는 혁신 이거를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확산이 잘 안 되겠네라고 가설을 세우고 AC4, PC4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확산이 어떻게 됐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 잘 봐요. 뭐가 제일 확산이 빠르다고요? AC1, PC1이 확산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2와 3는 보통이고 4는 확산이 늦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PC1은 예상대로 확산이 빨랐어. 그럼 여기 모두 와야 돼. AC1도 와야 되죠. AC1은 어디 갔어요? 보통으로 갔죠. 얘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로 간 거예요. 그다음에 저 맨 끝에는 뭐가 와야 돼요? PC4와 AC4가 와야 되잖아요. 둘 다 안 왔어. 안 왔잖아요. 얘랑 얘가 가야 돼. 안 왔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AC2가 왔어. 이때는 보통은 갈 거라 생각하는데 확산이 전혀 안 됐어. 여기도 보면 AC3와 PC2는 보통은 될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운데 왔어. 얘는 맞았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얘도 엄청나게 빨리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기가 있죠. 보통. 그러니까 세모한 거예요. 세모. 그러니까 아주 맞은 거는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정도는 맞은 거고 X 세모는 잘 안 맞은 거예요. 그냥 앞에 있었던 가설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실제 연구할 때 이런 상황이 되면 멘붕에 빠지면서 연구 포기해. 가설 잘못했네. 고생은 지지했는데 저걸 못하겠네. 연구가 안 되겠네. 라고 덮어. 진짜 창업 때문에 이런 데서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창업자가 현장 조사하고 신제품 만들고 조사하다가 나랑 다른 결과 나오면 소위 말해 멘붕에 빠져서 포기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더 깊이 들어갔더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했더니 뭘 발견했다고요? 더 인터뷰 따보고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벽이 있더라고요. PC1 같은 경우에는 PC1이 확산 잘 됐잖아요. PC1과 AC1을 봤어요. PC1은 보이지 않는 벽이 없어서 그러니까 확산이 잘 된 거예요. AC2는 한 보통은 가야 돼. 근데 AC2는 보급이 전혀 안 됐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보이지 않는 벽이 막 있었어. 그러니까 확산이 안 됐다.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조직 내 확산될 조직 내에 조직 분위기, 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이게 확산되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잘 봐. 이거 차이법이죠. 다른 거는 다 동글동글 동일시인데 얘만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좋은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례 연구할 때 2개 이상 하라, 차이가 나는 사례를 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단일 사례만 가면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그래서 4장, 5장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